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는 30대 워킹맘입니다. 어릴 때부터 뭐 하나 부족한 것 없이 유복한 환경에서 살았지만 늘 외롭다는 기분을 느꼈어요. 유복한 만큼 엄마와 아빠는 늘 바쁘셨고 얼굴을 마주볼 때마다 듣는 소리라곤 숙제는 다 했느냐, 이번 모의고사 성적은 몇 점이 나왔느냐가 다였어요. 그래서였는지 어릴 때 제 꿈은 빨리 커서 결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제 일과는 집, 학교, 독서실이 전부였습니다. 호기심도 많고 정도 많았던 저는 독서실을 오가는 와중에도 담장 사이에 핀 꽃,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상상의 나래를 펼치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시험 기간이라 새벽까지 공부를 하고 나오다가 한 남자애와 부딪혔습니다. 동시에 바닥으로 신문이 떨어졌어요. 제 또래의 남자애로 보였는데 신문 꾸러미를 들고 있었어요. 그 애는 떨어진 신문을 잽싸게 낚아채더니 쌩하니 저를 지나쳐버렸죠. 저는 미안하다는 사과도 하지 못한 채 빠른 손놀림으로 신문을 돌리는 그 애를 멍하니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시작이 되어 한 번씩 그 애와 마주치는 때가 있었습니다. 얼굴도 꼬질꼬질하니 다른 애들은 다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나오는 시간에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학교에 다니지 않는 걸까 궁금했지만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분명한 건 그의 눈빛. 그는 얼굴도 꼬질꼬질하고 옷차림도 누추하지만 눈빛만큼은 반짝반짝 희망으로 빛나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20살. 저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대학에 가기까지도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늘 아빠와 함께 일하던 엄마는 일에서 손을 뗀 뒤 제 수험생 뒷바라지에 진심을 다했어요. 저는 외로움보다 엄마의 간섭이 더 힘들다는 걸 그즘 깨달았죠. 너 왜 이렇게 일찍 자니? 지금 새벽 3시밖에 안 됐잖아. 엄마, 나 오늘은 너무 졸린데. 정신 안 차려? 수험생인데 정신 바짝 차리고 매 순간 깨어 있어야지.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만 골라서 하는데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대학만 가보라고 엄마의 품에서 벗어나 얼른 결혼부터 하겠다고 또다시 결심한 것도 수험생 때였어요. 다행히 전 엄마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이제 정말 효도는 다 했다 싶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던 그때 캠퍼스에서 자전거를 타며 지나가는 한 남학생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빠른 속도로 제 곁을 스쳐 지나갔고 도서관 앞에서 자전거를 세웠어요. 저는 뭔가에 홀린 듯 그 남학생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점심 어디서 먹을까? 어? 점심? 얘가 왜 이래? 뭘 보고 있는 거야? 어? 아니, 나 갑자기 배가 아픈데. 갑자기? 저기 도서관에 화장실이 있으려나? 저는 친구가 뭐라고 하든 말든 자석에 이끌리듯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들어가는 길에 그 남학생을 세워두고 간 자전거도 봤어요. 자전거가 어찌나 오래됐던지 툭 건드리면 부서질 것처럼 군데군데 녹슨것은 기분. 이걸 어떻게 타고 다니나 싶더라고요. 저는 안으로 들어가 아까 그 남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카운터 쪽에는 없었어요. 책장이 있는 쪽으로 가보니 그가 열심히 책을 나르며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책장과 책장 사이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왜 그렇게 그의 얼굴이 보고 싶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책상 사이사이로 그의 눈이 보일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결국 저는 더 가까이 그를 보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그러다 책상 사이로 눈이 마주치고 말았어요. 그 순간 오래전 본 독서실 앞에서 신문 배달을 하던 그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누추한 옷차림, 꼬질꼬질하던 얼굴 위로도 빛나던 눈동자.
자전거를 타고 급히 지나가고 있어서 눈동자를 봤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도서관 안에서 열심히 돌아다니며 책을 정리하고 있는 그를 보는데 그 눈빛이 맞더라고요. 정말 이상하죠? 수년 만에 다시 본 건데 그 눈빛, 그 얼굴이 기억나더라고요. 제 친구는 주변의 모든 소문을 꿰고 있는 친구였어요. 친구에게 그 남학생에 대해 아느냐고 물었더니 주저없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저 선배, 과 안에서 신비남으로 통하잖아. 신비남? 그게 뭐야? 말수도 적고 다른 학생들이랑 교류가 거의 없나 봐. 근데 과내 수석을 놓치지 않는데. 여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기도 엄청 많다는데? 왜? 신비로워서?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솔직히 좀 괜찮게 생기지 않았어? 근데 또래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술도 안 마시지. 공부 잘해서 늘 수석이지. 성실하지. 여자들이 좋아할 만하잖아. 그럼 여자친구도 있겠네? 글쎄, 그건 모르겠지만 그래서 고백하는 여자애들이 다 차인 건가? 그는 저보다 한 학년 선배였고 부지런하고 성실한데 과묵하고 다른 학생들과 교류가 거의 없어 신비로운 매력이 있는 남자로 통하고 있었어요. 그는 어린 시절 그 꼬질꼬질하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비싼 옷이나 좋은 물건을 쓰진 않았지만 깨끗하고 단정했으며 여전히 빛나는 눈동자는 문 여학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소문에 의하면 주변 여학생들의 고백을 다 걷어차고 다닌다지 뭐예요? 저는 그에게 여자친구가 있는 건지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어느 하루 수업을 다 빼먹기로 각오하고 그의 뒤를 쫓았습니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그는 도서관으로 가서 국가근로 장학생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 뒤엔 학교에서 조금 먼 카페까지 자전거를 타고 갔어요. 그를 따라가느라 전속력으로 달리기를 해야 했어요. 카페에 들어가 음료수를 시킨 뒤 그가 끝나길 기다렸어요. 그는 마감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더라고요. 이왕 기다린 김에 그의 집도 알아낼 겸 그의 뒤를 계속 쫓았습니다. 지하철을 탄 그는 지하철 안에서도 한 번 졸지를 않더라고요. 뭔가를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 공부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는 어릴 적 제가 살았던 동네에 아직 살고 있더라고요. 저희 집은 다른 서울 동네로 이사를 갔거든요. 그는 으슥한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릴 때와 형편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나 보다 싶어 마음이 좀 이상하던 차 그가 돌연 뒤를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왜 자꾸 따라와요? 예? 그게... 나랑 같은 대학 다녀요? 네, 맞아요. 혹시 고백하려는 거면 어릴 때 독서실 앞에서 본 적 있어요. 난 독서실 다닌 적 없는데요. 그 앞에서 신문 배달하지 않았어요? 말을 하고 나서야 아차 싶었어요. 그가 어릴 때 신문 배달을 하던 그 아이라는 보장은 없었는데 저도 모르게 그를 따라갔더라고요. 물론 그가 어릴 때 제가 살던 동네에서 내렸기 때문에 은연중에 내 예상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던 차였어요. 그는 그제야 저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더니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그래서 따라온 거예요? 어릴 때 본 그 남자애가 나인가 싶어서? 저도 제 마음을 잘 모를 때였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술술 나오더라고요. 그때부터 마음이 쓰였어요. 내 또래 같은데 신문 배달하는 모습을 볼 때부터. 근데 대학에 와서 그때 본 아이랑 똑같은 눈빛이란 남자를 발견했어요. 저도 모르게 따라온 거예요. 여자친구가 있나 해서. 제 대답에 한동안 멍하니 저를 보던 그는 결국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는 그날 서로의 연락처를 주고받았어요. 그가 연락처를 주면서 그러더라고요. 이젠 몰래 따라다니지 말고 연락하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는 비밀이었어요. 그러나 연애는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루의 전부를 아르바이트에 사용했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에 겨우 서너 시간 정도. 그의 형편을 아는 저로선 불평도 할 수 없었죠. 그렇다 보니 함께 할 수 있는 데이트라곤 산책이나 같이 공부를 하는 데이트가 다였어요. 처음엔 그마저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연인 관계가 지속되면서 그가 저에게 미안해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나 정말 많이 생각해봤는데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뭐? 넌 결국 지칠 거야. 지금도 봐. 난 데이트에 쓸 돈도 없는 가난한 놈이고 너 솔직히 말해 좋은 데이트도 얼마든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 나 때문에 굽있는 구두 신고 산책하느라 발 아프고 시험 기간에는 사실상 공부 데이트가 아니라 난 그냥 공부만 하고 넌 그런 날 보고 있고 네가 지칠 수밖에 없다는 거 알아? 그는 전액 장학금을 받기 위해 반드시 1등을 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형편과 마음을 이해했어요. 공부하는 그를 보고 있으면 애잔한 게 아무래도 이 남자랑 살아야겠다는 마음만 강해졌던 저였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면 같이 못 살 건 또 뭔가 싶었어요. 결국 저는 이별을 고하는 그에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결혼하자. 뭐? 결혼해. 하자고.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그는 기겁을 했죠. 그러나 그도 저를 사랑하는 건 분명했습니다. 처음엔 말도 안 된다며 자기가 뭐가 있다고 결혼을 하냐던 그는 한동안 제가 연락을 하지 않자 결국 저희 집 앞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울면서 말하더군요. 내가 오만했어. 난 너 없이 못 살 것 같아. 결혼하자. 내가 어떻게든 먹여 살릴게. 겨우 20몇 살에도 버거운 삶을 이구지구 살았던 그가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그에게 절 먹여 살려달라 할 생각 없었어요. 저는 그를 꼭 안아주며 다짐했습니다. 우리 잘 살아보자고요. 그렇게 결혼을 결심하고 그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집에는 홀어머니 한 분뿐이었죠. 그가 어머니와 둘이 살았던 작고 누추한 집을 보는데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의 어머니는 딱 봐도 부잣집 딸내미 같은 제 두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무슨 고생을 하려고 어린 나이에 시집을 오겠대. 조금 더 있다 해도 되지 않아? 그러나 저는 그 손을 맞잡으며 약속했습니다. 제가 같이 살면서 힘들었던 남편 인생에 힘이 돼주고 싶어요. 그의 어머니가 돌연 눈물을 훔쳤습니다. 제 말이 감동적인가 싶어 괜히 제 콧잔등도 시큰했죠. 그런데 눈물을 다 흘린 어머니가 돌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 같이 잘 살아보자. 이 집 팔아서 합치면 조금 더 넓고 쾌적한 집으로 이사도 갈 수 있을 거야. 저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멍했습니다. 그와 그의 어머니가 같이 살던 집을 팔아서 합치자니 그럼 어머니는 어디서 살겠다는 건가 싶었죠. 그러다 깨달았어요. 같이 살자는 얘기더라고요. 저는 냉큼 말을 받아쳤습니다. 어머니, 이 집을 팔면 어머니는 어디서 지내시려고요. 어차피 가족이 될 사이인데 더 넉넉한 쪽에서 집을 마련하면 되죠. 이 집 팔 생각 같은 건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 순간 마주한 어머니의 표정을 기억합니다. 당황한 듯 무한한 표정으로 애써 웃어 보이시더라고요. 문제는 저희 집이었습니다. 유복한 집의 외동딸인 저 하나 있는 집이었어요. 그땐 그에게 눈이 뒤집혀 저희 부모님 섭섭할 건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그에게 홀어머니가 있다는 사실과
가진 거라곤 지금 사는 누추한 월세집이 달하는 것을 안 저희 부모님은 노발대발하셨습니다. 엄마는 그의 면전에 대고 윽박까지 질렀어요. 자네 미친 건가? 감히 어디서 우리 딸을 넘봐. 여자 잘 만나서 팔 잡히는 게 목표야? 가진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어요. 차라리 가진 게 없기만 하면 다행이게. 자네는 가져선 안 되는 걸 가졌어. 홀어머니, 그분은 어쩔 거야? 어? 나중에 다 우리 애가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물론 나중에는 그래야 할 수도 있지만. 저는 황급히 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럴 일 없어, 엄마. 요즘은 그냥 가까이 살면서 보살펴드리는 추세잖아. 우리도 그렇게 할 거야. 오빠, 그렇지? 저는 그를 향해 강압적인 눈빛으로 동의를 강요했고 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은연중에 그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어 한다는 걸 알 수 있는 순간이었죠. 어림없는 소리였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싶은 건 그 남자였지 그 남자의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친정의 격렬한 반대에도 꿋꿋하게 맞서며 결혼을 추진했어요. 엄마에게도 약속했습니다. 절대 시어머니는 모시고 살지 않겠다고요. 대신 그러려면 우리 집에서 집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위에 있어야 그런 소리를 못하지 않겠느냐 그랬죠. 결국 저희 부모님은 남편이 성실하다는 점과 그 남편을 제가 너무 사랑한다는 점을 이기지 못하시고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상견례 자리는 살얼음판 같았죠. 집은 저희 쪽에서 하겠습니다. 살림살이도 웬만한 건 제가 해주려고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걸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감사하실 거 없어요. 우리 딸이랑 사위가 사는 집인데요, 뭐. 애들 태어날 거 생각해 애초에 넓은 집으로 해주려고 해요. 부부방이랑 아이들 방 2개 정도 있는 집이면 충분하겠죠? 마치 그 집에 시어머니의 자리는 없다는 듯이 못을 박는 엄마의 말에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 보였으나 애써 장단을 맞춰주셨어요. 충분하죠. 손주들 볼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떨리네요. 그런 시어머니를 보는 남편의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어쩌겠어요. 결혼은 실전이었습니다. 더더구나 가난한 데다 홀어머니까지 있는 남편을 데리고 살아야 하는 저로선 더더욱 겪지 않아도 되는 고난 속으로 뛰어드는 셈이었으니 이 정도 방패막이는 있어야 했습니다. 생각해봤는데 혼수도 그냥 우리 집에서 다 할게. 무슨 소리야. 그건 안 되지. 집도 당신이 다 하는데. 아니야. 당신이 무슨 돈이 있다고. 이제 가족이잖아. 내 것도 당신 거, 당신 것도 내 거. 그러니까 당신도 부담 갖지 마라. 우리가 가족을 꾸리는 거잖아. 우리 둘만의 가족. 저는 우리의 결혼이 우리 둘의 결합이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했어요. 남편도 더는 뭐라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부잣집 딸내미가 가난한 집 홀어머니 아들과 결혼한다고 소문이 다 났더라고요. 결혼식 내내 엄마는 울고 시어머니는 그런 엄마의 눈치를 살피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울기만 하는 엄마를 보고 있자니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럼에도 좋았습니다. 드디어 엄마에게서 해방이었으니까요. 특히 결혼 후 첫 몇 년은 더더욱 좋았어요. 첫째 아들이 태어난 뒤 친정과 시댁 사이는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아이를 매개로 서로 봐주신다며 경쟁이 붙을 정도였죠. 사돈, 일 다니시느라 바쁘실 텐데 주말에 쉬세요. 주말에도 저희가 볼게요. 아유, 사돈, 우리 집 장남인데 제가 봐야지요. 당연한 건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둘째 딸이 태어나자 그런 경쟁도 조금은 수그러들었습니다. 아이가 둘이 되니 수고도 2배가 된 탓이었죠. 남편과 저는 둘 다 좋은 직장에 취업이 됐지만
덕분에 바빴습니다. 양가가 없었다면 직장 초년생의 시간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싶을 정도로요. 첫째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고 둘째가 유치원에 잘 다니면서부터는 양가의 도움을 받지 않았어요. 양가 모두 좀 후련해하시는 분위기였죠. 그러던 어느 밤, 시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니? 이 밤중에 무슨 일이세요? 예, 이제 난 어떡하니?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남편도 일어나고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눈물을 겨우 그친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시한부란다. 살 날이 1년밖에 안 남았대.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은 충격을 받고 말았죠. 어머니, 그게 무슨 소리세요? 어머니가 왜 시한부예요? 예? 아이고, 내 팔자야. 이제 좀 손주 보면서 마음 편히 사나 했더니 암이라니. 아이고. 저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세요? 무슨 암인데요? 예? 시어머니는 한동안 더 눈물을 흘리더니 눈물을 닦고는 그러셨습니다. 아가, 내가 자궁암 말기라는구나. 1년밖에 더 못 산다는데 마지막으로 아들이랑 같이 좀 살면 안 되겠니? 저는 또 한 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어느 말이 더 충격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궁암이 뼈로 전이됐다는구나. 1년 안에 죽는다는데 조용히 갈까도 했는데 도저히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 그러나 시어머니의 외롭다는 말에 저는 마음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외롭다는 말은 어릴 때부터 저를 늘 괴롭혀왔던 말이었으니까요. 남편을 보니 그는 이미 자기 엄마가 안쓰러워 죽기 일보 직전이더라고요. 결국 결정은 제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배가 불쑥불쑥 아프다고 했던 시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건강검진 꼭 받으시라고 그래서 받겠다고 한 게 몇 달 전이었는데 아이들 키우랴 직장 다니랴 살림하랴 완전히 잊고 있었던 거죠. 홀로 병원에 가서 시한부 판정을 받고 왔을 시어머니를 생각하니 마음이 짠했습니다. 저는 결국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그 심정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어머니 그러세요. 당신 조만간 어머니 집에 가서 같이 짐 좀 챙겨와. 그러나 시어머니는 그럴 거 없다며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현관문을 열고 나가 커다란 짐가방을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입이 쩍 벌어졌죠. 어머니, 그거 들고 오신 거예요? 시한부라는 사람이 기력도 좋다 싶게 큰 가방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바퀴도 달리지 않은 가방이었죠. 이 몸으로 언제 2번을 왔다 갔다 해. 그냥 들고 왔어. 난감하긴 했지만 일단 시어머니의 짐은 거실에 뒀습니다. 그리고 수술에 대해 의논하려는데 시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수술은 이미 하고 왔어. 이거 봐라. 수술 내역서. 암으로 자궁도 다 뗐다. 그러니까 그 사이 시어머니는 이미 수술을 다 마친 뒤 퇴원수소까지 밟은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암 치료는요? 어차피 죽을 건데 무슨 치료. 정 고통스러우면 가서 진통제나 받아다 먹는 거지. 삶을 포기한 듯한 시어머니의 발언에 남편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떻게든 치료를 받아서 더 사실 생각을 하셔야죠. 시어머니는 남편을 끌어안으며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나는 네가 이렇게 가정 잘 꾸리고 잘 사는 것만으로도 여한이 없어.
그냥 이렇게 너희들 알콩달콩 잘 사는 거 보다가 가게만 해다오. 일단 들어오시게는 했는데 방이라곤 부엌 옆에 딸린 창고로 쓰는 작은 방밖에 남은 방이 없었어요. 시한부 환자를 그런 방을 주는 게 난처해 고민을 하자 시어머니는 직접 그 작은 방을 깔끔하게 치우시더니 본인이 그 방을 쓰시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불 하나 펴면 꽉 차는 방에서 몸도 안 좋으신 분이 어떻게 지내신다고 이러세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천국이지. 내 한 몸 누이기만 하면 돼. 어차피 조금 있으면 진짜 천국에 갈 텐데. 난 여기서 너희들 사는 거 도와주다가 가면 그뿐이야. 정말로 시어머니는 집안일이란 일은 모두 도맡아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에 계시자 아이들의 얼굴에도 살이 붙을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안 청소부터 아이들 케어, 저희 식사까지 모든 것을 챙기셨습니다. 시한부 환자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열심히셨어요. 그런 시어머니에게 남편이 버럭 화를 낸 적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힘을 쓰세요? 그냥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푹 쉬세요. TV도 보시고 피곤하면 누워서 주무시기도 하시고요. 남편의 걱정과 달리 시어머니는 하루가 다르게 얼굴에서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안심시키며 그러셨어요. 예, 걱정 마. 이상하게 너희랑 같이 사니까 외롭지 않아서 그런지 밥맛도 좋고 기력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너희 일에만 신경 써. 덕분에 저희 부부 회사 일에 조금 더 매진할 수 있게 되면서 승진도 했고요. 아이들 또한 인스턴트 먹는 또래 다른 아이들보다 혈색 좋은 건강한 아이들로 자라났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삼시세끼를 다 직접 손수 차려서 먹이시더라고요. 주말에는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등산도 다니시고 그러더니 나날이 더 건강해지시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함께 산 날은 1년을 넘어 5년에 이르렀습니다. 언젠가부터는 약수통 가득 약수까지 받아서 오시는데 그걸 양손에 들고 들어오시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받으려다가 바닥에 떨어뜨렸을 만큼 무거운 약수통이었습니다. 아니, 어머니, 왜 이렇게 힘이 좋으세요? 통증은 없으신 거 맞죠? 어? 요즘 진통제가 보통 좋아야지. 지난번에 너희가 사다 둔 진통제가 효과가 좋아. 밤에 잠도 잘 오고. 아무래도 저희와 함께 살면서 심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 더 건강해지신 모양이다 싶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시한부가 5년까지 살기도 하나 싶어 오랜만에 학창시절의 친구와 만나 얘기를 나눴습니다. 뭐? 시한부라고 해서 너희 집에 모셨는데 5년째 멀쩡히 살아있다고? 살아계신 건 다행이긴 한데 애매해졌달까? 합가기간이 이렇게 길어질 줄 알았나? 야, 이거 냄새가 나는데? 너희 시어머니 병원 갈 때 같이 간 적 있어? 아니, 늘 평일 낮에 가시니까. 우린 둘 다 직장 다니잖아. 한사코 따라오지 말라셔서 간 적이 없지. 가서 뭐 좋은 소리 듣는다고 같이 가냐고 하셔서. 다음엔 어떻게 해서든 따라가 봐. 아니다. 따라가는 게 아니라 뒤를 밟아. 뭐? 아니, 뒤를 왜 밟아? 냄새가 나서 그래. 내가 아는 분도 암으로 1년 시한부 판정받고 3년까지 사는 건 봤지만 5년 산다는 소리는 처음 듣는다. 그것도 아무 통증도 없이 약수통까지 번쩍번쩍 들면서 산다는 소리는 더더욱 처음 들어. 저는 그제야 뭐가 잘못된 건가 싶었어요. 어쨌든 시어머니가 건강한 건 저희 부부에게도 좋은 일이었습니다. 계속 아파하고 힘들어하셨다면 모시고 사는 저희 입장에서도 얼마나 신경이 쓰였겠어요.
시어머니께서 알아서 병원도 다니신다고 집안일에 아이들 돌보는 일까지 척척 해주시니 솔직히 말해 직장 생활도 훨씬 편안하게 할 수 있었죠. 그러나 이런 시어머니의 상태에 대해 의문을 품는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 너희 시어머니 좀 이상하지 않니? 얼마 전에 보니까 사람이 회춘했더라. 그게 어디 암 걸린 사람 얼굴이야. 병원이 진단을 잘못한 거 아닐까? 그런가? 그러지 말고 너희들 중 하나라도 병원 좀 따라가 봐. 혹시 이상한 병원 다니고 있는 거 아니니? 괜히 돈 쓰게 하려고 없는 병 만들어서 돈만 쓰게 하는 건 아닌지 좀 알아봐봐. 저는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할까 말까 고민했지만 일단 남편에겐 비밀로 했습니다. 5년째 자기 엄마가 안쓰러워 죽겠는 사람에게 이런 소리를 한다고 들을 리도 없고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외래는 언제 가신다고 했죠? 다 같이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물으니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시더라고요. 병원? 그러면서 선뜻 날짜를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아유, 맞다. 아유, 다음 주 화요일에 가기로 했어. 그 사이 전 암 환우들의 커뮤니티에 가입해 이런저런 정보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희 시어머니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어요. 대부분의 환우들과 태도에서부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단 환우들에게 있어 가장 큰 화두는 병원이거든요. 병원에 언제 가는지, 병원에서 뭐라고 말을 했는지, 이제 받을 치료는 뭐고, 통증에는 어떤 치료를 받는지 등등. 그들에게 있어 병원은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어머니는 한 번도 병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병원에 언제 가느냐 물으니 그마저도 기억을 못하더라는 거죠. 저는 회사에 미리 월차를 내놓고 다음 주 화요일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다음 주 화요일. 저는 회사에 가는 척 집을 나서며 시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 가시는 거 맞죠? 그럼. 저는 집 앞에서 잠복을 하듯 시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조금 뒤 시어머니가 평상복 차림으로 나오시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시어머니의 동선을 따라 걸어서 뒤를 쫓았습니다. 마치 남편을 쫓아다니던 그때처럼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쫓으면서도 시어머니가 말한 병원으로 가는 경로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좀 이상했어요. 시어머니는 병원으로 가는 경로와 땀 파는 경로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5년을 다닌 병원이니 시어머니만 아는 길이 있는 건가 싶어 일단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들어간 곳은 집에서 도보로 15분 거리에 있는 상가 건물이었어요. 주변에 치과나 내과 같은 개인 병원은 있었지만 어딜 봐도 시어머니가 말했던 병원 이름과 같은 병원은 없었습니다. 저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정말 친정엄마의 말대로 시어머니가 이상한 병원을 다니고 있었던 건가 싶었어요. 시어머니는 엘리베이터를 타더니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잽싸게 5층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5층에는 병원이 없었습니다. 저는 5층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듯한 업체에 당황하고 말았죠. 어머니가 층수를 잘못 누르신 게 아닌가 싶어서 일단 저도 다른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가보면 알게 되리라 생각했어요. 5층에서 내리자마자 눈앞에 온갖 운동기구가 가득한 헬스장이 나타났습니다. 엘리베이터와 헬스장이 연결된 구조였더라고요. 여길 봐도 저길 봐도 온통 운동하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운동하러 오셨어요? 대뜸 헬스장 사장이 말을 걸어오는데도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번뜩 깨달았죠. 내가 뭔가 잘못 봤구나. 시어머니가 여길 올 리가 없다. 하고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저 앞에서 얼핏 봐도 나이 지긋한 여자분이 역기를 들고 있더라고요. 제가 입이 쩍 벌어진 채 그 모습을 보고 있자
헬스장 사장이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저분이 3년 전부터 저희 헬스장에 오시는데 요즘엔 본인 몸무게보다 무거운 것도 드세요. 대단하시죠? 저희 헬스장에 다니시면 손님께서도 드실 수 있습니다. 사장이 뭐라고 하든 말든 저는 벌어진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멀리서 봐서 처음엔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물끄러미 보고 있는데 엿기를 든 채 얼굴이 새빨개져 있는 저 여자는 분명 저의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어 소리치고 말았죠. 어머니! 저의 우렁찬 목소리에도 얼마나 엿기에 집중을 하고 계시던지 또다시 엿기를 들기 위해 힘을 쓰고 있기에 결국 다가가 귓구멍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나! 그제야 우리 시어머니 화들짝 놀라 엉덩방아를 찌으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를 데리고 인근 카페로 갔습니다. 맘 같아선 헬스장에서부터 따져 묻고 싶은 걸 겨우 참고 간 것이었어요.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오늘 병원 가는 날이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저 병원에 가봐도 치료가 되는 것도 아니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병원비만 아깝잖아. 그 돈으로 운동이라도 하면 더 건강하게 오래 살지 않을까 싶어서 그랬어. 그게 뭐 잘못이니? 듣고 보니 잘못된 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참에 분명히 해두자 싶었죠. 어머니, 앞장서세요. 어딜? 어머니 수술한 병원이요. 같이 가서 선생님 좀 뵙자고요.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싫다고 했습니다. 거길 네가 뭐하러 가? 오늘 가도 선생님 없어. 외래를 맨날 보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전 결국 꼬치꼬치 캐물어 병원과 주치의의 이름을 알아냈습니다. 병원에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마침 오늘 그 주치의 외래가 있는 날이더라고요. 예약을 미리 안 해서 좀 기다리긴 해야겠지만 만날 수는 있다기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시어머니는 내내 좌불안석이었습니다. 예, 나 병원에 가는 거 끔찍히 싫어. 그래서 안 가는 거야. 꼭 이래야겠니? 넌 내가 시험부에서 죽었으면 좋겠어. 듣다 보니 말이 앞뒤가 좀 안 맞는다 싶었습니다. 어머니 이미 시험부시잖아요. 어? 그거야. 그렇지. 시어머니의 태도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병원 앞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돌연 바닥에 주저앉더니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나는 못 간다. 나는 못 가. 누가 보면 제가 시어머니를 사지로 끌고 가는 줄 알았을 거예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저희를 흘끗거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병원에 왜 가? 응?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왜 가다니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환자니까 아프시니까 가셔야죠. 아유 정말 너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듣니? 저는 멍해지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시어머니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죠. 나 안 아프다고. 하나도 안 아파. 그제야 시어머니는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나 5년 전에 자궁에 물혹이 있어서 근종수술 받고 지금은 깨끗해. 시한부 아니라고. 생각지도 못한 말에 기가 막히다 못해 코가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병원 가기 싫어서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야, 진짜 아니라고. 결국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병원에서 수술 기록까지 떼어본 뒤에야 모든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어요. 5년 전 시어머니가 받은 수술은 자궁 근종 수술이었어요. 자궁암 수술이 아니라요. 그날 밤 아이들을 모두 재운 뒤 저와 남편 시어머니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을 들지 못한 채 바닥만 보고 계셨죠. 아직 상황을 모르는 남편은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어? 그래, 뭐라고 했다. 뭐? 당신 아픈 사람한테 왜 그래? 시한부로 사는 마음이 얼마나 힘드시겠어. 그 와중에도 살림이며 애들도 다 봐주시는데. 봐줄만 해서 봐주셨더라. 뭐? 당신 말 그딴 식으로 할래? 어머니가 우리 위해서 아픈 몸을 이끄시면서 해주신 일을. 당신 어머니 보기에 어때? 아주 건강해 보이지 않아? 보기에 그렇다고 진짜 건강한 게 아니잖아. 당신 어머니 진짜 건강하셔. 아니, 오늘따라 이 사람이 왜 이래? 우기면 다 사실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우기는 걸 사실인 줄 알았네. 남편이라고 해서 이 사실이 믿길까 싶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엔 남편도 밉더라고요. 내가 이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까지 하는 바람에 이런 일을 겪는 거잖아요. 홀어머니 있는 집에 시집 가는 거 아니라고 엄마가 그렇게 말렸는데 결국엔 이런 사단이 벌어지나 싶었죠. 어머니가 직접 말씀하세요. 지금 본인 상태. 당신 자꾸 어머니한테 이럴 거야? 그러나 시어머니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지 계속해서 바닥만 보고 계셨습니다. 결국 저는 낮에 병원에서 떼온 수술 기록을 남편에게 보여주었죠. 눈 똑바로 뜨고 봐. 거기 적힌 게 자궁암 수술인지 자궁 근종 수술인지. 기록을 본 남편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암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는 수술 기록이었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같이 살고 싶어서 그랬어. 처음 결혼할 때부터 나도 같이 살 줄 알았는데 네가 안 된다고 했잖니. 어머니, 제가 어머니 아들이랑 결혼하는 거지 어머니랑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내가 지금까지 아들이랑 둘이 살았는데 나만 쏙 빼놓고 사는 게 말이 되니? 어머니, 길 가는 사람을 자꾸 물어보세요. 어머니 사지 멀쩡하신데 무턱대고 신혼부터 모시고 사는 젊은 부부가 요즘 어딨어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한 거잖아. 시험부라고. 그래야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머니! 여보, 그만해. 남편은 참담한 얼굴로 저와 시어머니의 싸움을 말렸지만 저는 남편의 재짓 따윈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어머니, 그래도 이건 아니죠. 이건 사기예요, 사기. 그래서 넌 내가 시한부로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냐? 내가 4년 전에 죽었어야 네 속이 시원하겠어. 먹긴 놈이 성낸다고.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당장 짐 싸서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세요. 당장! 여보! 시어머니는 축 처진 어깨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짐을 싸거나 하는 기색은 아니었어요. 물론 저도 정말 시어머니를 한밤중에 내쫓으려고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는 시어머니를 보니까 어이가 없어서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저는 자정까지 거실을 지키고 있다가 시어머니가 잠들었다고 판단한 뒤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제는 다음날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밤새 자다 깨다를 반복하다가 일어났는데 거실 테이블에 못 보던 종이가 있더라고요. 펼쳐보니 시어머니의 편지였습니다. 편지 아래는 통장도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시어머니의 방을 한번 돌아본 뒤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가, 내가 미안하다.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화만 냈지 뭐니. 평생 남편 없이 아들 하나 의지해 살다가 혼자 살다 보니 자꾸 우울했다. 자궁에 근종이 생겼다는데
암일 수도 있다고 떼어봐야 알겠다는 말에 수술을 받았는데 단순한 근종이었어. 니들이 바쁠까봐 말도 안 하고 혼자 아픈 수술을 받고 나니 마음이 더 울적하더구나. 한 1년만 니들이랑 같이 살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어. 그 다음엔 거짓말처럼 암이 사라졌다고 말하고 다시 혼자 살 생각이었어. 근데 막상 살아보니 너무 좋더라고. 나도 니들에게 도움이 좀 되는 것 같고 나는 손바닥만한 방에서 살아도 그냥 행복했다. 통장에 돈은 살던 집 뺀 보증금이랑 그동안 내가 모은 거야. 집에서 나올 때 너한테 주고 싶었는데 못 줬다. 나는 알아서 살 테니 이젠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끼리 행복하게 살아. 내 걱정은 할 것 없다. 내가 미안했어. 그러니 네 남편한테는 너무 뭐라고 하지 말고 늘 불쌍히 여기고 아껴주렴. 저는 놀라서 시어머니가 쓰던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고 시어머니의 짐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잠깐 사이 방 안을 보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안 좋던지 시어머니와 함께 산 뒤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는 문이었습니다. 청소도 살림도 시어머니가 다 알아서 하셔서 신경 쓸 필요가 없었던 거죠. 저는 남편을 깨웠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사라졌어. 얼른 일어나. 그날 저희 부부는 하루 종일 시어머니를 찾아 헤맸지만 어디에서도 시어머니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집은 초상집 분위기가 됐어요. 시어머니가 통장까지 두고 나가는 바람에 걱정은 더더욱 커졌습니다. 어떡하지? 어머니 가실 만한 데 없어? 아버지 돌아가신 뒤로 친척들하고도 연락을 안 하고 살아서. 어떡해. 나 때문에 나가신 것 같아. 그냥 홧김에한 소리였는데. 결국 저희 부부는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실종 신고를 한 뒤 온갖 머리를 굴려봤지만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남편은 기억이 나는 게 없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며칠 뒤 회사에 있는데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어머니 어디 계시는지 찾았어. 저는 깜짝 놀라 급히 반차를 사용하고 퇴근했습니다. 남편과 만나 지방에 가야 했으니까요. 남편의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는데 문자를 보낸 사람은 시어머니의 고향 친구였습니다. 저희는 남편도 처음 가본다는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문자를 보낸 분이 알려주신 곳으로 가보니 식당이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 모두 어리둥절해서 식당 안을 살피고 있는데 제가 안에서 일을 하고 있던 시어머니를 먼저 발견했어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주방 바닥에 쪼그려 앉아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본 시어머니는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보기만 했습니다. 아가, 네가 어떻게 여길... 제 소리를 듣고 남편도 어머니에게 달려갔어요. 엄마! 결국 우리 셋은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법이 어딨어요? 나가라며. 나도 속상해서 한 말이잖아요. 돈도 안 들고 그렇게 가면 어떡하냐고요. 미안해. 내가 다 미안하다. 두 사람 또 싸울 거야? 저희 부부는 연락 주신 어머니의 고향 친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분도 느낌이 쎄해서 연락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연락 없던 애가 고향 길바닥을 헤매고 있길래 데리고 왔어. 근데 애가 제정신이 아니더라고. 잘 때 핸드폰에 있는 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는 거야. 그래서 다음날에도 계속 안 받길래 문자로 보낸 거지 뭐. 알고 보니 남편은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오니까 스팸인 줄 알고 안 받았다지 뭐예요. 그렇게 집 나갔던 시어머니를 다시 모시고 돌아오는데
기분이 어찌나 이상하던지요. 집으로 돌아온 시어머니는 자신의 작은 방으로 들어가면서도 싱글벙글이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시어머니와 합가했다고 돈이 든 것도 아닌데 왜 진즉 좀 더 큰 집으로 이사할 생각을 못했을까. 아무리 시한부라고 했어도 좀 더 큰 방에서 지내다 가시게 했어야 하지 않나. 그 정도 형편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었는데 너무했다 싶었죠. 저는 남편과 의논해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아이들이 조금 더 크면 하자 했던 이사지만 하루라도 빨리 시어머니에게 멀쩡한 방 하나 마련해드리고 싶었어요. 이사간 집에서 본인의 방을 본 시어머니는 너무나 행복해 하셨어요. 어머니, 마음에 드세요? 아유, 얘도 참. 너 갑자기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나 죽으라고 고사라도 지내냐? 예? 하여튼 잘해줘도 불만이셔. 그럼 또 저기 골방 같은 데서 지내시던가요? 됐다. 내가 왜 골방에서 지내냐? 나도 엄연히 이 집 식구다. 저는 오늘도 시어머니와 티격태격 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요즘도 시어머니는 살림이며 아이들 챙기는 일을 나서서 하십니다. 그러나 이젠 시어머니께만 맡기지 않고 저와 남편도 함께 하려고 하고 있어요. 시한부라고 알면서도 모든 걸 다 맡겼던 저희가 얼마나 한심하게 느껴지던지 요즘은 나이가 들어서도 저희를 먹이는 게 인생의 1순위이신 시어머니가 때때로 정말 엄마 같기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예, 저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가족끼리 별의별 일을 다 겪고 보니 이제 시자를 붙이지 않아도 충분히 내 어머니 같고 그렇습니다. 함께 사는 일이 별거 있나요? 외로운 사람들끼리 서로를 알아보고 함께 살아가는 건데 이제야 함께 살아가는 것에 감사함을 깨닫습니다.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그날까지 서로를 돌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려 합니다.